가상자산 전문 채널로 찰리 브라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찰리 브라웅이라고 합니다. 운영한 지는 2018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뭐 얼굴로 이렇게 공개하면서 하는 거는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 네, 최근. 네, 최근. 네. 그러니까 제가 채널을 들어가 봤더니 채널 규모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쪽에서는 1등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운이나 타이밍이 맞아서 그렇지 제 능력치보다 좀 사실은 너무 급격하게 단기간 내에 좀 너무 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채널이 좀 언제 좀 그렇게 확 좀 크신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이 막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막 폭발할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에 조금 어떻게 좀 흐름을 잘 타서. 네. 그럼 그때가 뭐 한 코로나 좀 그때인가요? 코로나 장세? 그 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보통 그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2009년 이후에 비트코인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막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2017년, 18년 이때 많이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초창기 멤버분들이. 그쵸. 그때 많이. 그럼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써오신 거네요. 뭐 어찌 보면은 버텼다고 솔직히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버텼다? 버티면서 지금까지 관조했다? 네,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세대. 오태민 교수님이 거의 뭐 시조세라면 저희급 정도 된 분들은 뭐 구석기 2차? 그 선생님 정도가 1차고 저희는 한 그러시군요. 그 채널명이 찰리 브라웅이잖아요. 네네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찰리 브라웅이라고 지은 이유는 스누피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주인공 중에 스누피 말고 노란색 티 입고 있는 찰리 브라웅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그 캐릭터를 좋아해서 찰리 브라웅이 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끝에다가 웅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 제 이름이 이웅구고 진짜요? 웅달이거든요. 채널명이.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공통적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게 그 캐릭터를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네. 그 캐릭터를 또 좀 어떤 성격을 좋아하시는 건지 속성을. 스누피라는 만화가 그냥 겉면만 보면 거기 철학이 담겨 있다고 못 느끼는데 그 캐릭터들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심오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만화 자체가. 심슨도 나름의 어떤 그 미국 문화나 아니면 현재 생활에 관해서 풍자하는 그런 게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스누피 만화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랬죠. 어릴 때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철학인지? 뭐 심리적인 거, 살아가는 심리적인 거 그런 거에 관해서 뭐 스누피가 어쩔 때는 좀 철학적으로 인내에 관해서 막 언급을 한다던가. 가상자산 인내하는 거 이게 통하는 건가요? 제가 실제로 원래 성격이 엄청 급한데 가상자산을 투자하게 되면서 인내력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사람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그렇군요. 이게 인내를 안 하면 버틸 수도 없고 인내를 안 하면 수익률도 거기에 맞춰서 떨어집니다.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 좀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올라가면은 익절하고 이제 조금 떨어지면은 손절하고 빈번한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공부를 진득하게 한 가지 코인을 뭐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10일 이상 하신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유튜브 채널에서 누군가 떠든다. 그리고 누군가 공통되게 다른 분들이 떠든다 이러면 그거를 그냥 객관화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내의 철학과 객관화하는 철학 이런 키워드들이 가상자산 투자에서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 찰리 브라운님께서 이렇게 이제 2018년부터 채널을 여셨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40대 중후반 정도 지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현재. 오, 되게 동안이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 와중인데 네. 제가 20대 후반부터 금은 실물 투자를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네, 가난 아빠 그 책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맞아요. 그분 책을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즐겨봤었거든요. 금은사라고 거기서 이제 특히 그래서 제가 은도 막 10kg 이상 현물 막 무겁게. 진짜요? 막, 네, 금도 좀 사서 모으고 막 골드바 이런 거. 네. 실제로 제가 진짜 찐이시네요. 급여를 타면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달러 화폐 시스템, 명목 화폐 시스템의 뭐 종말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다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20대 후반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 아픈 그런 게 있는데 금은 현물 투자를 계속 하는데 10년 동안 이 수익률이 되게 저조한 거예요. 파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금은 투자를 하고 달러의 종말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현재 코빗이라는 거래소 있죠. 한국 최초의 거래소. 그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뭐지? 하고 이제 발견했다가 밑으로 쭉 이제 웹사이트 제일 밑에 칸을 보니까 거기 소프트뱅크 벤처스랑 SK CNC라는 그 마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투자를 한 거군요. 그래서 네, 그거를 2016년도에 발견했어요. 비트 쪽을.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그냥 뭐 단순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대기업이 이렇게 관심 가질 정도면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은 투자 했던 거를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진짜요? 10년 동안 모았던 어떤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냥 매도를 하고 종로 가서 매도를 했거든요, 직접. 매도를 하고 바로 가상자산에 그냥 몰빵을 했죠. 근데 그게 금은하고 물론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뭐 내러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갖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전환이 이거는 그래도 실물이 있는 거고 이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비판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실물 그런 게 없는데 뭘 믿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초반에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이 자산 시장이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개념이 되게 탄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고. 근데 저는 이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막 찾아봤죠. 관찰을 하고 찾아봤는데 저한테 이제 결정적인 명확성을 준 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코빗 사이트의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그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SK CNC. 그게 저한테는 조금 이제 강한 모티브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그때 당시에 2-3개월 정도를 금은을 견주어 봤어요. 제가 계속 몰빵을 하기 전에 비교하고 연구하고 2달 정도를 엄청 집중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값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그런 거래소에 그러니까 그런 거래소에서 그런 걸 안 다루고 SK CNC나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그런 거래소에 투자를 만약에 안 했다면 이게 과연 자산이 될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은보다는 이게 나을 거라는 저만의 어떤 명확성과 직관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해외 자료도 막 찾아보셨어요? 해외 자료도 많이 찾아봤었죠. 사실. 그러면서 확신이 커지신 거군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그런 거래소를 제가 발견하지 않았었고 그런 대기업이 거기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는 거를 제가 몰랐다면 금은 투자를 더 오랫동안 했었겠죠. 근데 금은이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장기간으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그렇게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막 미디어에 보면 금이 뭐 한 돈에 30 얼마가 갔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긴 하지만 사실 장기적인 뭐 10년 막 이렇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최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그때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급등락은 있지만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도 지금은 이제 디지털 골드는 비트코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도 막 디지털 골드다 비트코인이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금은 투자가 워낙 익숙하셨으니까 그쵸. 요걸 이제 디지털 우리 또 이제 세대가 점점 오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전환이 또 되신 거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비트코인이 됐건 아니면 금은 현물 투자를 하건 네. 공통점은 명목 화폐의 위기와 달러의 종말에 관해서는 공통된 그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냥 결단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금은 투자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향되는 결정적인 막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보면 항상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딱 판단을 좀 이렇게 강하게 내려야 될 때가 그때가 저한테는 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막 그때는 저도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그때는 그래도 막 사기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저 깜짝 놀랐는데 뉴스에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 샀다는 거.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된 그 기업에다가 주식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기다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킹이라든가 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거래소에서 뭐 사라지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급등락을 반복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뉴스를 통해서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가격의 변동이. 변동이. 제가 2015년도 말에 그때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장난으로 그때 8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를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샀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때 가격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가 개당 50만 원인가 30만 뭐 하여튼 30-40만 원이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5천만 원인데.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2016년 초반까지 보니까 그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오, 50에서요? 네. 아니, 처음 가격에서 투자하는 가격에서 개당. 그래서 한두 달이 지나니까 또 그 가격이 됐는데 또 거기서 한 달이 지나니까 원래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가격의 그러니까 더욱이나 지금은 뭐 나스닥이니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든가 뭐 EDXM이라든가 뭐 월가의 뭐 금융 맞아요. 어떤 그 세력들이 이렇게 뭐 투자한다느니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뭐 채굴 기업들이 미국의 맞아요. 나스닥에 상장하고 막 이런 명확성이 밑그림이 배경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조금 등락이 있더라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체 미디어 자체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뭐. 지금은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DCG 산하에 있는 이제 코인데스크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거 이거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구나. 네. 근데 그래서 가격이 반토막 났던 게 다시 올라가니까 조금 올라가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올라가니까 겁이 많았었고 명확성이 없으니까 팔았어요. 바로 팔았죠. 바로 팔았었고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가 금은을 계속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샀다가 팔아도 어쨌건. 그쵸.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렸죠. 금은 이거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다. 로버트 기요사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명목 화폐의 위기는 오긴 하겠지만 금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차라리 준비하자. 이거로 그냥 전체를 다 옮기자. 라는 결단을 내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그때는 코인데스크랑 코인텔레그래프가 있었는데 지금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죠.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근데 지금조차도 비트코인 빵원 간다, 없어진다, 암호화폐 0이 돼버린다, 막 먼지가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있어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찰리 브라운님은 채널도 우리나라 1등이시고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계속 그런 정보를 접하시고 과거부터 보셨으니까 그 역사를 아니까. 야 그때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없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신 분들은 맨날 부동산만 보시고 하는 분들 아직도 새로운 거야. 네. 그리고 지금도 막 되게 초창기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분들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셨을 때 막 이게 제로로 간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말도 안 되고 진짜 저는 엄청 큰 부자는 아니거든요. 한국적인 표현으로 그냥 밥이나 먹고 산다.
편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그 정도는 있어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쫓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성은 뭐냐면 흐름을 잘 파악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흐름을 타서 기다리거나 네. 그런 게 그 흐름을 타거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의 패러다임은 인구 고령화라든가 그쵸. 여러 가지 뭐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저한테 이제 음모론자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전 세계 막 이렇게 불의고리 지진대가 막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빈번하게 움직이고 막 화산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뭐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지진의 패러다임이나 이상기후 나타나고 인구 있잖아요. 감소라든가 네. 이런 종합적인 거를 다 봤을 때는 부동산이 자산으로서의 중심에서 조금 점진적으로 쇠퇴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상승은 하겠지만 네. 진짜 막 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했자는 정도지 네. 우리의 삶을 자산 축적의 개념은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진짜로. 아 그러면 지금 보실 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 갈아타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은보다는 뛰어난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100% 확실하다고 100%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금은 같은 경우는 막 그것도 말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은 실물을 모아야 된다. 그래 은이 뭐 1000배가 폭등할 거다, 100배가 폭등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인들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제 개념 자체가 개인 지갑에 넣으면은 그거를 탈세할 수 있다.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정부의 감시하가 아니라 감시를 벗어나서 이거를 뭐 공유할 수 있다, 뭐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된 거죠. 탈중앙화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트래블룰이라는 어떤 그 공조돼 있는 전 세계 네. 모든 중앙 정부의 그게 들어가야만 여기서 조세제도를 그 중앙 정부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디지털 관련한 여러 가지 코인들은 사실 그 범주 안에 감시와 어떤 그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조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 금은 실물은 말 그대로 실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특정 장소에서 약속을 잡고 물리적인 거를 거래를 하면 거기서 탈세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만약에 자산으로 올려놨다. 비트코인과 비등하게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뭐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똑같이 취하지 못할 수 있지. 탈세와 탈법이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거로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대 금융사들이 의도적으로 뭐 ETF라든가 뭐 선물 시장에서 눌러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진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오히려 네. 그 지하 경제, 세금을 벗어난 곳에서의 그 경제를 더 확대시킬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네. 네. 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다 어느 정도 추적이 되는 거니까. 추적도 되고 개인 지갑도 하다못해 누군가와 거래를 하려고 꽂으면 일단 그거는 다 들어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거래를 했으면 그걸 아마 제가 알기에는 국세청에서 아마 끝까지 추적이 들어갈 거예요. 야, 이거는 되게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내용.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 인도가 지금 금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금은을 엄청 좋아하고 실제로 이제 저도 인도에 잠깐 2015년도에 잠깐 6개월 정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은을 모아요. 금은을 모아요. 그리고 카스트 제도와의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신분 제도의 제한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금은 그랬었는데 신분증이 없으니까 주민번호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폐로 거래가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세금 징수율이 1%입니다. 진짜요? 네. 1%입니다. 그러면은 인도 같은 경우 페이티엠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결제 플랫폼. 그거는 2G 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3G 폰 막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회사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소프트뱅크라든가 알리바바 자회사 금융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티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되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거기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다 중앙정부에서 추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세율도 지금 현재는 1%지만 그 비율이 올라간다면 인도 정부도 그거를 그렇죠. 막을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너무 좋죠. 네. 통제가 되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그 루피화라고 하나요? 네네. 그걸 못 믿는 건가요, 사람들이? 금은을 모은다는 게. 네네. 그러니까 실물 화폐 루피보다는 금은을 좋아한다는. 금은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과거 내러티브로 수천 년간에 이어져 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문명의 시초부터 금은 자산 축적의 뭐 기본적인 수단이다 이런 거 그런 거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정부가 어느 순간부터 이쪽으로 살살살 끌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조세를 좀 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디어 막 뉴스 보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금 이렇게 갈가가지고 막 그 가짜 이렇게 하고 막 거래하고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 그거 품질 나쁘게 하는 거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벌어졌던 그런 것처럼. 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암호화폐 이런 생태계가 발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뭐 이더리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양성화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중앙정부랑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다못해 신흥국에서 오히려 지금 뭐 다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신흥국에서 오히려 더 블록체인이나 어떤 가상자산에 관해서 더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렇게 부스트업 시켜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G7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선진 금융이 워낙에 자리 잡아 있어가지고 카드 결제라든가 플랫폼 결제가 되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가상자산 시스템을 넣는 거라서 조금의 약간 딜레이 시간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게 미리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점핑을 해버리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중국이 내연기관 건너뛰고 전기차로 가듯이 그러니까 이거 개발도상국들이 인프라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거 까는데 몇 조 막 또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버리는 거죠. 뛰어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니 하면서 카드 결제율이 되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갑에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주차 결제라든가 뭐 이거 뭐 해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개 한 요 정도 외에는 거의 카드 결제로 하시잖아요. 그쵸. 하다못해 이 선진 금융이 있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이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사실 시장 같은데 시장 상인들만 좋은 거지 사실 그 거래에서도 취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그렇죠. 근데 이 세금 포탈이거든요. 사실 현금 거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거 금은은 채굴도 되잖아요. 양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광산 같은 데서. 그래서 이게 금은보다 더 뛰어난 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암호화폐, 알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거시 금융이나 어떤 그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포용해서 이렇게 끌어안는 거는 사실은 비하인드에는 조세 어떤 그런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색다른 시각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가들이나 뭐 주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국가기관들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조세 회피자들한테 그 자산을 이렇게 압수하는데 예전에는 집 막 뒤져가지고 뭐 명품, 뭐 금은 막 현금 막 이랬는데 지금은 가상자산 그 거래소 계좌부터 먼저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통금융 기관들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들이 더 앞장서서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리고 막 JP 모건 이런 데는 막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거는 2016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 얘기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코인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뉴스를 원래 다 100%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세계적인 기관들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의심이 좀 많거든요. 원래 의심도 많고 물음표를 사소한 이슈거리 하나하나마다 다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계속 흐름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아, 이 뉴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짓말이구나. 이거는 진짜구나. 이게 구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믹스 대표적인 거 위믹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막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었을 때 네. 그때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안 좋게 그때서부터도 안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어가 중심이 되게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코인은 반드시 한국에서 상장 폐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 되겠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많이 좀 언급을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냥 막 대놓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이제 2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일단 됐기 때문에 됐잖아요. 또 진짜 네, 계속 가격도 많이. 근데 저는 앞으로도 상장이 계속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국내 시장 거래소에서 폐지가 되더라도 네. 다른 또 해외에도 많으니까 네. 거기서 또 상장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거기서 거래가 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떠대만 튼튼한 이거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어느 순간 진짜 허접한 거래소까지 이제 넘어갔다가 괜찮은 거래소로 어느 순간 해외 거래소 중에 괜찮은 거래소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눈치를 챘죠. 아, 이거 다시 오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뭐 알트코인은 그 진짜 막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뭐 비트가 사실 인식이 아직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알트는 더 그럴 텐데.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네. 그 되게 그래도 그 알트 중에서 대장 알트들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비트랑. 네. 그런 거는 다 이유가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비트코인은 그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익률이나 이렇게 차트를 그래프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관한 믿음이 코인 정체성에 관한 믿음으로 이게 동결화된 거고 이게 커플링화된 거고 알트코인은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XRP겠지만 XRP는 5년 동안 거의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XRP를 대표로 해서 뭐 이오스라든가 막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상폐됐던 여러 개의 코인들이 있어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코인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상폐됐지만 일은 하고 생태계 구성은 지속적으로 했던 거죠. 뉴스에 내보내진 않았지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시점이 상승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명확한 게 뭐냐면 그런 알트코인사들이 호재거리 뉴스와 명확한 기사를 지금 하나 둘씩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그런 코인들이 사라지거나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을 준비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비트코인 ETF의 시점과 그 알트코인사들이 숨겨놨던 호재거리를 지금 서서히 던지고 있는데 이게 또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대한 상승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따로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네,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지금은 사야 될 시기네요. 여유가 있으면. 저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있고 공부 그 특정 코인에 관한 어떤 그 확실한 분석이나 그런 근본적으로 어떤 그 논리가 서신 분들은 투자를 하는데 아니신 분들은 누구 얘기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한다거나 특히나 이제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건 저는 절대 비추예요. 그 변동성 때문에 그러시나요? 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확신이 있으시다 이러면 투자를 저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화폐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본질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뭔가 생존하려면 제가 생존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꺼낸 이유가 생존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있어요. 아까 제가 기상이변 말씀드렸잖아요. 기상이변 뭐 라니냐, 엘니뇨 막 이런 얘기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돌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세계 곡물 수확량은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네,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 쭉 2030년까지 가면서
풍년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네. 화석연료 지금 막 이런 오페크 플러스가 꽉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쟁이 만약에 향후에 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뭐 이것과 유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휴전협정에 일시적으로 들어간다면 크루드 오일부터 이제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저는 화석연료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리고 만약에 곡물, 국제 곡물이나 뭐 여러 가지 자원들 있잖아요. 국제 에너지 뭐 자원을 비롯해서 지하 자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복합적으로 모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2024년에서 2025년 어느 순간까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그 이후 시점 어느 시점부터는 지속적으로 아마 인플레이션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워런 버핏도 막 정유사 사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떨어지는데 왜 워렌 버핏은 왜 천연가스 저장 그죠 맞죠? 그거랑 오일 관련해서 이제 막 투자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한두 달 그림을 보지만 그런 분들은 못해도 막 몇 년, 10년 막 이렇게 프레임을 길게 보거든요. 저도 약간 뭐 그런 분들하고 변질지는 못하지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게 있을 때 그 코인 말고 생존을 위한 코인 말고 그거 생존을 위한 뭐 부동산, 주식, 뭐 채권 이런 걸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이게 싹 어긋날 것 같으니까 역시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현물 경제는 그러니까 공통된 게 전 세계 문제가 이제 특정 몇몇 개 국가 빼고는 고령화 단계가 급속하게 2027년부터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요. 근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현물 경제의 모든 현물 경제의 패러다임의 축소와도 연결돼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소비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이 메커니즘이 형성돼서 거기서 세금도 똑같은 거를 2023년에 뽑았던 거를 2024년에도 뽑아내고 2025년에도 뽑아낼 수 있는데 아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어디 가서 일을 할 거며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저 어릴 때만 해도 한 반에 50 몇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보다 연세 더 있으신 분들은 그때는 6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야간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뭐 10 몇 명? 뭐 20명? 맞아요. 뭐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서울 시내는 공립 유치원에서 선생님 자체를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사실 이 현물 경제 축소가 이미 사실은 시작된 거죠. 그러면 현물 경제가 축소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현물 경제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산업들 있잖아요. 거기도 매출액이 줄어들겠죠. 고용도 줄어들고. 저는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수용화해서 그거를 가상현실하고 이제 맞물리게 하고 거기서 이제 오히려 세금을 위해서 이거를 범핑시키는 거죠. 이 거품을 여기서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현물 경제의 어떤 그 물리적인 세상의 축소,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물리적인 세상의 축소가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 쪽으로 큰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더 먹을 게 많고 부동산이나 주식은 앞으로 몇몇 개 4차 산업 관련한 테슬라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몇몇 개 주식 빼고는 대부분의 현물 경제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면 코카콜라라든가 햄버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모든 것들 우리가 생활할 옷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판매량이 감소하면 주식의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고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세금 세금도 더 이상 뽑아내지를 못하고 그게 다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것도 되게 인사이트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물리적 세상하고 가상자산 세상이 있는데 가상 세계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파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가운데서도 옛날 지금 그 뭐 한 베이비붐 시대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더 이렇게 양극화가 돼서 그쵸.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나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소수의 기업 외에는 아무래도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커머스 특히나 이제 이커머스 관련한 그런 뭐 쿠팡이라든가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든가 미국의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몇몇 개 기업은 어차피 메타버스가 창궐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들은 이커머스로 먹고 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커머스를 내세우는 그런 회사들이 또 웃긴 거는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종합금융 서비스를 또 얻는 거예요. 네, 그걸 또 그래서 쿠팡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국민은행하고 준비를 이미 그래요.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쪽이 그냥 완전 진짜 이제 다 융합되는 거네요, 진짜. 네.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회사들이 또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 그게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막 트위터 X로 만들고 또 뭐 얻는다 그러고 막 다 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단순히 또 이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전체의 변화, 가상 세계의 확장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물리적 세계와의 연결. 네, 저는 그게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야,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그런 성장이 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쪽에 이제 투자도 하시는 거고. 네네. 또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지정학적인 이런 이유들. 그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이쪽이 유력해 보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그렇다고 AI나 인공지능이나 메카트로닉스가 인간의 어떤 그 가치를 대체해서 인간의 가치는 오히려 쇠퇴하는 경계선에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 실질적인 수익은 떨어지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고용인들에 관해서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인플레이가 높으니까 나는 지금보다 연봉을 50% 더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외치면 그러면 어느 순간 기업에서는 그렇죠. 그래? 나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할 거야. 그러면 이거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존하기 위한 코인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위메이드나 아니면 여타 뭐 게임사들을 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시절이 조금 지나면 게임을 해서 코인을 통해서 배팅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각종 게임사들이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뭐라고 하던데 뭐 피어2원인가 뭐라고 하는데. 네, P2E. P2E.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맥락하에서 그 올해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그 비트코인만 좀 봤을 때 비트코인의 그 수익률이 다른 자산을 진짜 압도하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큰 맥락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는 단계. 네. 금융 자본가들이 약간 우연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한다. 네. 그런 큰 그 저변에 그 엄청난 그게 있는 거네요. 백그라운드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운데서 요 가격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네. 야, 그렇군요. 그럼 좀 대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대장주 같은 격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 지금 이제 5천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네. 와, 아까 50만 원일 때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거기 벌써 100배 오른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보세요? 저는 근데 보통 다 투자에서 좀 약간 좀 망하거나 실망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좀 우리 대중들을 좀 약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막 어느 날 보면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어떤 사람은 뭐 코인 투자에서 뭐 페라리를 탔다, 뭐 롤스로이스를 탔다 그 인식이 되게 강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코인을 투자를 해서 이 코인을 추적하고 이 코인사가 뭐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이렇게 같이 동화돼서 움직일 거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한방. 네, 나는 한방이라는 그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한방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떨어지면 거기서 바로 그냥 손절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근데 더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진짜 제도권 수용의 기로에 있지 않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나스닥이나 아니면 뭐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가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 거기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하거든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ERXX CBOE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벡트 거래소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 벡트 거래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가 같이 공조해서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들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특정 코인들을 우리가 여기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할 거야. 커스터디 서비스는 그 코인을 플랫폼에 맡기면 거기서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좀 약간 두 축인 나스닥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모회사가 DCG고 DCG의 50% 정도를 투자한 데가 거기거든요. 이제 그 나스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우리들한테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믿는 거죠. 하도 이게 이런 정보들이 쌓여 있으니까 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는 그거는 그냥 큰 축의 프레임에서는 그 중앙정부가 세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선 코인 가격은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게 제 중심축이라서 그러면은 세금 많이 가져가려면 많이 올려놓겠네. 그럼 흔들어봐.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축이 진짜 중요한 게 그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테슬라나 아마존이 2000년 초부터 보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 조금만 오르면 팔고 네. 그거 버티지 못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이런 중심축, 뭐 세금이라는 중심축, 아니면 그런 인프라가 퍼지는 정도의 그런 걸 갖고 계시면 진짜 뭐 떨어져도 뭐 그렇게 하고 더 사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런 제가 아까 역발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지금 김범수 의장이 아마 불려갔을 거예요. 소환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안 갔다가 이번에 소환돼서 불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지금서부터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그때 37,5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악재 기사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손절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사실은 딱 정확히 사야 될 시점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코인 시장에서도 적용이 돼요. 제가 보니까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사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세요? 네. 가격은 이게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은 뭐 기간 좋습니다. 저는 2030년 까지 저는 100억 비트코인이요? 네. 1비트코인이? 네. 진짜요? 네.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10억 원의 가치와 지금서부터 10년 전에 10억 원의 가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서부터 인플레이션율은 만약에 지속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면 2030년에 100억 원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100억 원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네. 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를 생존하고 이제 엮는 이유가 사실은 그래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라니뇨, 엘니냐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칼국수 하나에 얼마일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먹었는데 12,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아니면 3년 있다가 칼국수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높아지겠죠. 네. 치킨 한 마리 시키면은 지금 뭐 2만 얼마?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와 깜짝 놀랐어요. 무섭죠. 근데 아니 그냥 100억이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화에서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차원에서 과연 어디서? 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막 전 세계적인 현상, 뭐 기후적인 현상, 뭐 트렌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진 막 그 세금적인 측면, 제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관점이 크세요. 아 제가요? 네, 뭔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전 아니에요. 저는 차트 보고 매물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뭔가 굉장히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런 규모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조금 그 외신들 보면 이런 가격을 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캐시우드 같은 분들, 돈나무 언니들이 뭐 보면은 뭐 2025년에 그분도 한 5억 얘기하고 뭐 2030년에 10억 얘기하고 이렇게는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100억은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캐시우드 뉴스를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안 믿어요. 왜냐면 미디어가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를 교묘하게 던지더라고요. 그걸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이제 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발언했던 거를 과거에 발언했던 거를 그대로 중요한 시점에 끌고 오죠. 전 그래도 뉴스를 100% 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른다는 거네요. 오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5억 10억만 가도 엄청난 건데 뭐 2억 3억만 가도 엄청난 건데 지금 가격에서 6배잖아요. 5배 6배. 와 근데 진짜 100% 너무 크시죠. 근데 저는 100억의 가치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정도 가면은 한 50억 가치밖에 안 되지 않을까. 50억 가치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초인플레.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과거에는 화폐 시스템이 그냥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화폐 개혁을 했어요. 명목 화폐도. 그러면서 공 하나를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폐 시스템 자체를 그냥 연장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차원이죠. 지금 그리고 연준도 뭐 금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금리에 막 목매 있잖아요. 금리 동결한다, 금리 인하한다 하면서 그것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금리 동결 구간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부채가 목구멍 끝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내려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오히려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 있는 주요 트리거 포인트는 전쟁의 두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그 지역적인 전쟁, 하나는 지금 2년까지 종식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 이걸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와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향후에 종전 협상이나 종전 발표가 난다면 연준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아마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으로 유가부터 해가지고 쭉 떨어질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기가 15일 날부터 미중 정상회담이 들어갔어요. 근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게 그 전쟁의 휴전에 관해서 사실 얘기를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 한 가지 좀 질문이 아까 앞서서 금은 얘기해 주실 때 그 로버트 기요사키도 요즘에 보니까 금은 말고 또 비트코인 사라고 막 하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그거는 저보다 늦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뭐 금은이 그 초창기 때 그거 뭐죠? 그 금태환이 풀렸을 때 막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그것도 의도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금은 수익률을 그렇게 올려놨다면 비트코인은 아마 탄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도권에서도 비트코인을 수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비트코인 가격도 너무 그렇게 펌핑이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상승장이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엄청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권 수용이 100% 완전히 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어느 순간 초창기에는 막 버블이 엄청 껴있고 제도권 수용되기 전에는 막 급등락이 있었겠지만 자산시장으로서 현대화되면서 그게 자리를 잡으면서 급등락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비트코인도 계속 올라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사이클이 있는데 이번 사이클이 지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주식시장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숙시장 같은 느낌으로.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10배, 뭐 100배를 바라보고 코인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일정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이게 주식시장 같이 돼버리는 거죠. 주식시장이 대형주처럼. 실제로 그들이 주식시장에 이 코인들을
하다못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개 뭐 괜찮은 검증된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러셀 지수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러셀 지수의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섹터당 이게 5개의 섹터를 해서 섹터당 10개씩 해서 아마 50개의 코인을 선별을 해서 제가 알기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코인들을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ETF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코인들도 개별적으로 ETF가 앞으로 나올 거다. 네,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섹터별로 통화다 아니면 뭐 스마트 컨트랙이다 해가지고 섹터별로 또 ETF를 따로 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그 업비트 창에 보면은 업비트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섹터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미리 인덱스를 추종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나중에 그렇구나. 파생 상품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들었을 때는 이제 그거 변동성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작아지죠. 주식의 대형주처럼. 그렇죠. 중소형주였다가 테슬라도 처음에 폭발적으로 크다가.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 근데 그래도 비트코인 100억까지는 100억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갔을 때 그런 성숙 상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억까지 가서 온다는 건가요? 그러면 찰리 브라운 100억까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딱 말씀드릴게요. 100억까지 간다고 해도 실질적인 가치는 30억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미래로 제가 가서 치킨 한 마리에 지금 2만 얼마인데 2030년에 가면 아마 분명히 지금보다는 한 5만 원 될 수도 있죠. 뭐 6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가치도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와 근데 이게 그런 인플레이션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절대 금액이 진짜 커가지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묻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막 돈을 번다 막 이렇게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냥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직업 세상에서 내일도 내 직업은 안전할 거야. 나는 이 정도 소득을 벌 거라고 우리는 그냥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갖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우리 주변의 일자리나 우리의 어떤 그 영역을 분명히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장기적인 가격을 전망을 좀 여쭤봤는데 이제 내년에 또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반감기 이후로 한 6개월, 1년은 되게 또 가격이 좀 오른다고 막 이렇게 보는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조금 단기적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건 한 2024년 말 2025년을 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까지는 뭐 말씀해주신 그 블랙록 자산운용 그런 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럼 가격 그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전망하세요? 그냥 진짜 가볍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글쎄요. 재미로 정고점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그밖에 안 돼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정고점은 못 가겠지만 이게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그때서부터 폭발할 거야. 그렇죠. 밤감기가 시작되면 밤감기가 넘어가면 50%의 채굴률이 하락하니까 그때서부터는 가격이 폭등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번의 밤감기를 지났거든요. 2016년과 2020년.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밤감기가 딱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도 여기서 이제 대중들 뒤통수를 치는 건데 밤감기가 딱 되면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요. 밤감기 소를 재면서 처음에 밤잠을 안 자요. 이거 폭등하겠지. 나는 팔아야지 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밤감기가 지났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가격이 오히려 슬금슬금 떨어져. 슬금슬금 떨어지는데 이게 한 2달 정도, 한 달 반, 2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그랬잖아요. 성격 급한 분들이 더 많다. 보통 개인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밤감기 때문에 나는 뭐 ETF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올라가요.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 포기하는 건가요? 그 분들이 시장에서 떠나면 그때서부터 가격이 올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맞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인 지금 막 기대감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가 더 오히려
조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 그럼 반감기가 보통 한 2024년 4월 정도 보지 않나요? 4월이에요. 4월. 네. 그러면 2024년 말로 가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오르죠. 무조건. 그럼 그때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한 2024년 되면 최소 1억 원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억 원 넘겠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반감기 그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가 다 아는 정답이잖아요.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열의 9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역발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단기적으로 실망하지 마셔라.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적인 프레임으로 두시면 수익률은 분명히 난다. 네. 그래서 기대값을 조금 그 타이밍엔 좀 약간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 매크로 이슈 좀 보면은 아까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얘기해 주시고 우크라 러시아 전쟁도 막 얘기해 주시고 또 보면은 뭐 아무튼 뭐 미중 패권 전쟁도 뭐 미중 회담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 연속선상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 이슈도 항상 계속 있는 거고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물론 최근에 이제 뭐 그 CPI 지수 보면서 나스닥이나 뭐 S&P가 좀 돌아섰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눌렸다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막 내년에? 저는 어떤 거를 2024년에 좀 주목을 많이 하냐면 일단은 11월 달에 2024년 11월 달에 대선이 있어요. 미국 선거가 있죠. 맞아요. 한국도 이제 아마 선거가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아마 2번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대만 선거가 있습니다. 네. 뭐 그걸 다 이제 복합적으로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어쨌건 미국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 전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뭐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 그 우크라이나 2년 동안 지리하게 끌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종전이라기보다는 휴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좀 중요 핵심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전쟁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걸로는 러시아가 전 세계 군사력 2위 국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꽤 높지 않을까요? 22위예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위와 22위가 전쟁을 해요. 근데 며칠 안에 끝났을 전쟁이 좀 물음표를 던져보시면 좀 재밌죠.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러시아가 전쟁을 지리하게 끌고 갔을까? 이 전쟁이 지리하게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일들이 두 가지가 발생됐어요. 하나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또 하나는 전 세계 인프라망이 G7을 미국을 필두로 한 G7으로 엮여 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인프라가 브릭스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페크 플러스도 브릭스 쪽에 이제 가까워지게 사우디가 어느 순간에 오일머니 결제를 달러에서 위안화나 본인들의 어떤 그 화폐로 바꿔버리잖아요. 그거랑 사실 우리 지금 가상자산하고 저는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진짜 넓게. 거기서도 사실 달러가 중심축에 있던 그거를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페크 연합이 달러 결제만 점진적으로 배제시킨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비율은 점진적으로 2030년까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미중이 지금까지는 뭐 어느 선까지는 서로 무역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한테 달러를 받고 물건을 헐값에 수출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크고 자국에 있는 뭐 국민들의 GDP, GNP가 올라가면서 자생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해지니까 더 이상 미국한테 수출할 필요가 없고 내수 시장만으로도 전기차, BYD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자체적으로 거기서 그러면 달러에 관해서 막 이렇게 쥐고 틀어줄 필요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도 달러가 배제되고 또 미국은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미국 내에 공장 건설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원래 이 정책은 있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활용 점정을 찍었는데 아마도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자국 우선주의를 앞에다 내세우면서 네. 무역 거래에서 브릭스와의 어떤 이런 거는 좀 인프라를 많이 끊어버리지 않나. 그러면은 여기도 내수 시장 위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달러의 수출 물건을 수입했던 게 그냥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냥 북미에서만 이렇게 돌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래요. 그게 사실은 뭐 미국도 이미 알고 있지 않나. 명목 화폐의 종말에 관해서. 명목 화폐, 그러니까 달러가 거의 기축통화로 있던 게 거의 100년 금방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상화폐 쪽이 또 거기 선점해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선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달러의 자리가 빠져야 사실은 이 가상자산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CBDC가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공간을 앞에서는 달러의 발권력이나 어떤 뭐 자국의 그런 거를 뭐 움켜쥐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큰 흐름이다. 인정을 한다. 이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XRP하고 또 연결돼 있는데 XRP의 그 에너지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준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동됐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연준하고 일하잖아요. 리플하고. 네. 그렇군요. 전 세계 또 중앙은행들이 또 이렇게 스위프트 2.0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와 그렇군요. 야 이게 진짜 너무 스케일이 크셔가지고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선은 조금 이렇게 또 한번 제가 좀 너무 세속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 5천만 원 됐잖아요. 지금 처음 이제 딱 찰리 브라운님 영상을 보고 와 이쪽이 앞으로 이렇게 커지는구나 확신을 얻었어. 뭐 어떻게 좀 투자를 해가면 좋아요? 전 일단 투자부터 먼저 즉흥적으로 하기보다 먼저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먼저지 않을까, 선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공부가 바탕이 돼서 확신이 생기시면은 처음부터 투자 금액을 많이 넣으시기보다는 내가 확신하는 만큼만 투자를 거기에 비례하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진짜 그런 엄청난 성장성에 빗대면 지금도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올해 거의 100%, 120% 올랐더라, 130%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아마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이 워낙에 눌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포커스가 거의 다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비트코인은 또 안 올라가고 잠자있던 알트코인들이 막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거죠.